박정희 대통령 내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떡해. 무사함을 비는 온 국민의 기원도 보람없이 유 여사는 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통치자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약간 그런 걱정들, 좀 위협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암살 위협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특히 이제 역사상 중요한 몇 가지 암살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전쟁, 그러니까 11월 끝난 직후에 존 부스에 의해서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고,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리 하비 오스왈드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한 걸로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네. 이런 종류의 암살 사건들이 늘 뒤따르고 현재 뭐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권력의 어마무시한 저 끝에 있는 어떤 분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 전역에 송출된 생방송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유경수 여사가 저도 딱 쉰 50이었어요.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시정 맞았다. 카메라가 또 찍었네. 편하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시정 지금 맞았잖아. 어떡해. 퍼스트레이디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격을 당하는 일이 정말 이런 일은 없죠, 사실 잘. 예. 맞아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또 봐도 이게 너무 잔인하고 이게 예. 이런데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생방송 중에 그 모든 국민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예, 제가 봤습니다. 아, 그 정도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8월 15일이니까 그때는 뭐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두 군데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탕탕 소리가 나더니 오 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가지고 좀 전에 본 장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화면이 싹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읽더라고요. 연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저녁 때부터 막 뉴스가 막 나오는데 아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다시 봐도 충격적인 게 광복절과 동시에 전날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이 예정돼 있던 날이었어요. 서울과 인천 시민들의 발휘돼주는 정말로 사람들 이용률이 전철이죠, 가장 예. 많은 전철 1호선이 대한민국을 개통하는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광복절 행사를 마친 후에 지하철 1호선 행사 개통식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못 갔죠. 그날 아침 조간신문들 일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서울 1호선 전철 개통 축하 아침 조간신문이니까. 네. 그래요. 근데 석간에 유경수 여사 피격 서거 소식이 석간으로 쫙 도배가 됐던 거죠. 그래요. 분위기가 급반전됐던 거고 아내가 사실은 그렇죠. 총을 맞았는데 충격이 있었어, 이 안에. 어떻게 다시 저 준비한 연설문을 다시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지가 지금 보더라도 되게 놀랍네요.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그날 하루의 사건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드라마틱하게 많이 전승되고 고전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시절에 대한 향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또 더군다나 유경수 여사는 많은 이들이 좀 존경하는 그럼요. 청와대 안에 야당이라고 인물이었죠. 군림했던 분인데요. 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죠. 당시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였던 유경수 여사 왜 그분은 총을 맞아야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기 약 2시간 전 행사장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져 있었던 명동의 한 최고급 호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호텔이 지금 서공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인데 저게 그 이전에는 조선 호텔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서구 호텔이에요. 저게 그 조선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특급 호텔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넘버원 호텔이었습니다. 8월 15일이죠. 일주일 전부터 요시 유키오라는 한 제1교포가 투숙을 합니다. 요시 유키오? 요시 유키오요. 팁도 잘 줬대요. 호텔 직원들한테.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정말 일본인인 것 같은데 정말 후하다. 팁도 팍팍 주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평도 좋았고. 그런데 당일날 8월 15일 이제 프런트에 전화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중요한 곳을 가야 되니까 최고급 승용차 택시를 하나 대절을 좀 합시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포드 20M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탈 수 있는 차 가운데서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일반 손 들고 잡는 택시가 아니라 부르는 콜택시가 그래서 이제 VIP들 올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기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착한 다음에는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테니까 돌아 나와서 뒷문을 열어주시오. VIP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10,000원을 팁으로 줬다고 해요. 요즘 10,000원이 아니에요. 1974년도에 10,000원이면 그 당시에 1974년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 월급이 25,000원이었거든요. 월급의 반을 준 거 이거를. 그럼 당연히 그 택시기사는 이게 웬 떡이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했겠지요. 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나? 일본이니까. 의심해도 그 정도 하면 했겠지. 그래? 최고급 호텔에서 나왔고. 최고급 호텔에 나와가지고 최고급 또 리무진 또 이 호텔에서 내준 거고. 불러준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지가 어디였냐?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은 바로 장충동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하신 곳이에요.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인데 당시에 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고 독립유공자들 참석하셨죠. 그리고 외교관 부부들도 많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재진들, 각 신문사의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애곡하게 참석했던 정말로 규모가 큰 행사였어요. 그렇죠. 아니 아직도 미스터리인 게 도대체 이렇게 외빈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데인데 당시 권력의 최고점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1호 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일본인이 와서 총을 쏜다? 이상하지. 상상 불가한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광복절 행사에 일본 대사부가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쏜 거는 일단 그 이제 결과적인 일이고 애초에 총 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무기 그 말이 그때 당시 뭔가 경호의 나사가 풀려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쭉 분석이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필 그때 경호가 좀 다른 스타일로 진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 행사 이전에 3.1절 행사 때 여성 내빈들의 핸드백까지 뒤졌대요. 그러니까 받아서 다. 한 외교관, 고위 외교관이 아니 유경수 여사에게 우리 와이프 핸드백 안까지 뒤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해서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까지 경호 세게 하지 말라. 라는 특별 조치가 하필 이날부터 시행이 되고 때여서 평소보다 소지품 점검이랄지 아니면 경호 태세 점검이 굉장히 느슨했었던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9시에 유키오가 이제 장충동 국립극장에 도착합니다. 택시가 딱 서고 그다음에 미리 부탁한 대로 택시 기사가 딱 내려서 딱 뒷문을 열어줘요. 딱 한 사례가 내리는데 복장이 괜찮습니까? 차림새 잘 차려입고 중철모 쓰고 뿔테 안경을 딱 쓰고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경호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私は日本大使館から来ました.
무슨 대사관. 일본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왔다. 슬쩍 통과를 주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표를 달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 딱 와가지고 일본말 유창하게 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라고 약간 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빡빡하게 하지 그랬고. 않고 그러니까 그냥 초대장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비표도 없는데 그냥 통과시킨 거죠. 광복절에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일본 대사관에서 참석을 한다 비표 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지. 그러니까 앞서 경호 시스템도 엉망이었죠. 지금처럼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는 사람 비표도 확인 안 하고 행색만 보고 문 열어주죠. 이게 한 번이 꼬이니까 여러 개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황당한 건 외투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있었냐면 진짜 웃기다. 이게 말이 돼? 바로 389경 리볼버 권총이 이 일본인의 품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언제든지 쏠 수 있게 공이치기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탄창에 실탄이 5발이나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옷 수색, 몸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반증이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총구가 당시에 어디를 향했을까, 누구를 향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일본인이 어디에 앉았는지 자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섰을 때 딱 마주보고 있는 정면의 끝자석, 거기가 6.25가 권총을 장전한 채 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아까 그 굉장히 앞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는 데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쏜 와르르 와르르. 그러니까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타겟이었던 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은 국민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다음에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남북 통일은 평화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자기도 당황했는지 빼다가 팡! 오발 사고 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소리. 그래서 지금 기록 영상을 아까 첫 번째 보면 소리. 첫 번째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는데 다 헉 말. 소리가 나요. 이게 총소리인지 아무도 상상 못 해요. 아 왜? 만약 이게 총소리만 알았으면 박정희 대통령 바로 뒤에 있던 그 박정규 경호실장이 바로 뛰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다 앉았어요.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니 그 첫 번째 총소리가 일반 총소리에 비해서 약했더니까 허벅지를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효과가 났군요. 이 6.25도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오발 사고로 지금 총알은 자기 허벅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여기서 당황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단상 쪽으로 뛰어갑니다. 허벅지에 총 맞은 채로? 총상을 입은 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 수사 상황 기록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실탄은 본인의 허벅지에 5발이 난 겁니다. 근데 또 한 발은 불발이래요. 불발이요? 불발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단상에 맞습니다. 오, 탄상을 겨눴네. 예. 그리고 다른 한 발은 태극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불행히도 머리통을 합니다. 5번째. 자, 이때 총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요. 용의자 유키오에 대한 이목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맞았어. 어떡해. 어떡해. 아,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인생이 사람이. 어떡하면 좋아. 전 국민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공구가 나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야, 이건 정말 저거는 진짜 뭐 거의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분노할 일이죠. 저 자르잖아요. 자른 거야? 우와, 나 지금 처음 봤어. 이 사람이 지금 어린 당시 22살의 박근혜 대통령도 보이고
또 정말 그 손가락을 자르는 혈서를 쓰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죠, 이걸. 사실은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공분을 일으킨 거죠. 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호가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뭐냐 청와대 야당의 이미지가 있고 또 보통 했던 게 이제 소외된 분들 뭐 돌보아주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자발적인 또 그다음에 동원된 이게 섞여가지고 온갖 벌기대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죠 손가락 자르는 거 요즘 같으면 저거 하면 못 나갈 거예요. 그렇죠. 목적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왜? 그렇지. 이유가 뭘까요? 왜 박정희를 제격을 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왜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느냐? 일본하고 이제 한국의 정치사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1950년대하고 1960년대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70, 80년대 못지않게 학생운동이 성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키오도 자생적인 좌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박정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제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거나 아니면 김일성 전집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자기 쇠뇌를 했던 자기를 갖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혁명투사 내지는 민주화투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죄를 제거하겠다, 저자를 제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가 서울 고등법원이요?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진짜. 당당하게. 이어졌는데. 방금 본 영상에서 압권인 부분은 유키오 표정이 턱을 당당하죠. 들고 난 죄 없다. 자기가 멸사라도 된 듯. 그러니까. 내 대의가 옳다라는 거예요. 난 대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러 왔고 그때 난 떳떳하고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고 뭐 혁명을 위한 길이다. 너무나 당당했던 거죠. 그래서 잡힌 다음에는 나는 떳떳해. 다 인정할 테니까 나 빨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 판결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형이 집행됩니다. 그 해. 그 한 2, 3개월 동안에 굉장히 큰 심경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저 당당한 표정 보십시오. 그래, 내가 정말 그 민족의 반역자를 쐈다라는 당당한 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모 검사가 느꼈다고 하죠. 아, 얘가 정말 어린 청년인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구나.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내가 정말 바보다. 이런 말을 하고 막판에 가서는 내가 한국 군대라도 입대할 거니까 제발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 이야. 형 집행 직전에는 아, 정말 내가 유경수 여사를 죽인 거가 큰 죄다. 내가 다시 하늘로 가가지고 속죄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유키오가 이제 사실 시간별로 이제 사실 표정이 많이 바뀌거든요. 아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시간 순으로 보시면 처음엔 당당하죠. 자, 저 건방진 저 모습 보십시오. 굉장히 이때는 당당했는데 표정이 점점 턱이 내려간 것처럼. 턱이 내려가. 네, 지금 뭔가 눈빛도 그렇고 좀. 올 때는 이제 자기 허위의식을 갖고 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위의식이 옅어지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딱 순간엔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 대통령 영부인을 피격한 대가는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이는 유키오가 아니었습니다. 파.15 사건의 범인 민족의 대적 문세광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유키오라고 이제 불렀던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였어요. 이제 우리 이름은 문세광이고 이제 일본 이름은 난조 세이코라는 제일교포 2세인데 당시에는 23살 결혼했고 또 아들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유아를 했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 문제의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냐? 그러게. 지금 이 문세광이라는 인물은 이미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질렀어요. 애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또 유부녀예요.
근데 그럼 유부녀니까 남편이 있겠죠. 네. 그 남편 이름이 바로 요시 유키오였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공범인 거죠, 여자친구가, 유부녀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남편 신원 좀 내가 좀 보용 좀 하자.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문세광은 국적이 남한이에요. 그렇죠. 국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국적만 있으면 누구든지 여권 들고 좀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여권을 훔쳤는가? 사실 우리 정보부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지역이거든요. 일본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도 요주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케라든지 북한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든지. 근데 그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사실 문세광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여권 갖고 들어오는 순간은 이제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 감시를 당하니까 다른 신분이 필요했던 거죠. 아니 사실 여권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총은 또 어디서 왔는지 일본이 총 소지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안 되지. 문세광은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해 왔었다. 그러니까 한순간 우발적으로 내가 한국 가서 죽일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총기를 마련하는 시간 동안은 범행을 준비해 온 거예요.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서 훔친 총입니다, 이 총이. 자기가 뭐 어둠의 시장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벤치로 오사카 소재 파출소 뒷문 자물쇠를 따요. 벤치로. 간땡이가 진짜. 따고 고무장갑을 껴요. 어머. 지문을 안 남기려고. 남기려고. 그다음에 총기가 보관돼 있는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서 총 2정을 훔칩니다. 그리고 실탄 10발도 함께 훔쳐요. 그래서 총기 한 정은 본인의 집 천장 위에 숨겨놓고 다른 한 정의 총만 갖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들고 오냐. 난 너무 깜짝이야. 말이 돼, 권총을 제대로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또 비행기 타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검색대 안 걸려요? 안 걸렸어요. 이때는 가능하지. 어떻게 했냐? 옛날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겉에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부품, 자석하며 전선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빈 껍데기 라디오 속에 숨겨서 짐에 넣어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품을 검사할 때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열어서 육안으로 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검색대가 없었다고요? 엑스레이를 안 썼어요.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라디오니까 통과를 시켰던 거죠. 굳이 까보진 않는 거지. 이렇게 들고 흔들어만 한번 봤어도 봤으면. 알았을 그러게 텐데. 영부인이 피살된 결과적으로 피살된 사건인데 어째 좀 영 허술하다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자기 허벅지에 본인이 오발 사고로 총 맞았는데 뛰어나가서 거기 또 쐈다는데 그 뛰어나간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그때까지 왜 제압을 안 당했는지 그것도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문세광이 첫 발을 이제 오발 사고로 자기 허벅지를 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양 옆에 경찰들이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이것이 암살 상황이라는 걸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당황하니까 뭐지 하면서 한 3초 정도를 그렇게 멍 때리다가 뭐야 이러고 뛰어나간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반경으로 총이 지금 쏴졌고 결국 결과적으로 유영수 여사의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됐는데 이 당시에 또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 모델은 치프 에디션이거든요. 치프 에디션 같은 경우는 총실이 짧고 가늠자가 없어요. 가늠자가 없는 모델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조준이 애초에 불가능한 모델이에요. 근접해서 애초에 굉장히 작아서 은닉하기 쉽고요. 근접해서 암살할 때 쓰라고 가늠자가 아예 없어요. 근접. 아예 없어.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문세광이 쩔뚝 저 앞까지 가게 내버려두냐. 그리고 단상 끝에는 경찰들이 다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당시 경호팀 말고 경찰들이 저기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 경찰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게 첫 번째, 과연 여기서 누가 암살을 하겠어. 그렇죠. 나는 낙관된 믿음, 방심. 두 번째는 청와대 경호팀에서 자기네들 명령 없이는 경찰 니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엄포가 청와대 경호팀이 경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거. 결국 문세광을 검거한 게 누구냐? 누구예요? 경찰이었냐? 경호팀이었냐? 경호실장이었냐? 셋 다 아니었습니다. 시민. 시민. 현장에 참석했던 독립유공자가. 그렇지. 딱 봐도 이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발 걸고 붙잡은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 잡았던 네, 경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들이 몰려왔던 거고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유경수 여사 서거된 거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날 문세광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꺼내든 경호원에 오발탄을 맞고 여고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애기네. 아유, 어떡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은 멀쩡한데 왜 하필 영부인이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데 사실상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은 문세광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호원 것이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거고 또 다른 암살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보통 암살할 때 1차만 하지 않거든. 여러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전날 청와대 경호팀에 속한 어떤 계장이라는 사람이 문세광을 데려가지고 그 경호팀한테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무사 통과가 된 거다. 그 당시 또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속 탐지기가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총을 갖고 들어갔지? 이러다 보니까 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바로 뭐냐면 유경수 여사가 이제 청와대 야당이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끓인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음모론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가 우리가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완전히 우리 정부가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게 딱 터지면은 완전히 국면이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다. 라는 등등등등. 공을 일본에 던지는 거죠. 국제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김대중 납치 사건은 지난 73년 8월 8일 오후 1시 19분 공면을 한 건장한 괴한 6명이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계획도 짜야 되고 돈도 많이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보들도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게 23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이게? 이때 문세광의 배우로 지목이 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미 우리 프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조직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시크릿 코드입니다. 시크릿 코드 조총련. 이만감에서도 많이 언급. 그렇죠. 수지킴 사건 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관계가 없었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김만철 일가가 일본에 갔을 때 통역했던 사람이 일본이 조총련이라서 좀 회유하는 제스처가 있었다. 뭐 이것도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에 좀 끼어 있어요. 조총련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조총련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총련, 소렌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일본 내 이제 제1동포 단체가 2개가 있는데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총련 소속은 국적이 조선이에요. 북한이고요. 민단 소속의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인 거죠. 민단. 그래서 보통 해방 이후에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 국적을 선택해서 조총련에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민단에 가입하고 그랬던 거죠. 이 조총련이라는 게 조직이 참 웃긴 게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조총련이 뭐 세습을 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이제 조총련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3대 의장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내가 의장을 하면은 자기 죽기 전까지 쭉 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총련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한덕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조총련을 통합했죠. 원래는 좀 갈라져 있다가 이 사람이 통합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총련의 이제 역할이라든가 성격이 굉장히 친북적이고 북한에 이로운 일들 정말 많이 하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단 조직보다 조총련이 훨씬 컸어요.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 내 거주하는 많은 한인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조총련에 많이 기댔다가 90년대로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많은 사람이 지금은 조총련 하는 일 없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인터넷에서 사실은 이런 글들이 떠돌았어요. 자진월북해서 뭐 영광 찾으세요. 뭐 자진월북해서 대박 나세요. 이런 글들이 또 떠돌아다녀가지고 자진월북하면 대박이 나요? 아니 뭐 그렇대요. 수사를 해봤어.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 대충 찾아보니까 이 IP가 전부 도쿄였다. 저게 가능하면 나부터 가겠다. 왜? 10억 준대잖아. 기본적으로 40평 아파트와 폭스바겐 파사트가 제공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철책 넘으면 간첩으로 오인받아 조사받거나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글쓴이 닉네임이 인생 역전이어가지고 저것도 웃겼는데 밑에 보니까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네. 이메일 주소 보니까 고투 NK예요. 고투 노스코리아. 그러네. 진심이네. 진실이네. 북에서 조총련인 분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죠. 저는 만났어요. 북한에서? 네. 저는 평양에서 그 3년을 돌격대 생활을 했는데 그 2월 16일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김일성의 이런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김일성화 축제를 합니다. 꽃 축제를 하는데 조총련하고 그래 이 정도 거리? 예. 근데 말은 시키지 말라고 해갖고. 근데 딱 그때 딱 느낌이었던 게 자본주의 밥을 먹어서 그런가 피부가 너무 좋고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우리는 돌격대 애들이니까 새까매까만데 그러니까 훤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치, 일본 사람이. 근데 그 옆에다 조총련이라고 썼더라고요. 저희 마을에도 있기는 했지만 조총련이 아닌 조총련 친척이 있는 일본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부러웠던 게 조총련에 있는 그 가족이 몇 년에 한 번씩 북한으로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정말 저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가전제품하고 물자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했었죠. 근데 일본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기모노 입을 것 같고 게다짝 신을 것 같고 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나 엄마나 일반 그 인민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평양에 많이 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조총련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랑 자매 결혼 결연학교. 그런 학교여가지고 조총련 학생들이 1년에 2번 정도 와요, 학교에. 1년에 2번씩이나? 네,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4월 10일 김일성 생일이랑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때마다 북한을 방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반에 반은 뭐 북한 출신 학생, 반은 조총련 학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란히 앉혀가지고 같이 수업 듣고 뭐 둘이서 뭐 꽁냥꽁냥 하면은 그걸 TV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조총련 학생이랑 같이 했는데 놀라웠던 거는 한국말 할 줄 몰라요. 일본말만. 네, 세 마디 이상을 못 넘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문세강입니다. 그리고 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뭐라 하는데 당황해가지고 뭐야 이러고. 아니 그러면은 이 문세강도 조총련이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민단 소속 청년이었어요. 예? 민단 소속 청년이었어요. 1972년 그 7월 4일에 남북 간의 그 7.4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남북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71년도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단과 조총련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합대회를. 그럼 당연히 이제 민단 소속이었던 문세강도 갔겠죠. 단합대회를 한다니까. 그럼 조총련 측에서 누가 나왔냐면 김호룡이라는 간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단합대회를 했어. 근데 이 김호룡이라는 이 조총련 간부가 딱 보는 거죠. 문세광 발언도 격하게 하고 그 당시에 뭐 이 김일성 전집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 또 트로츠키의 전집 다 읽고 그래서 막 연설하니까 민단 소속인데? 민단 소속인데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서 찝은 거예요. 김호룡이라는 그 조총련 간부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인형을 떠나가지고 조총련과 민단 떠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다 친분을 유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3년도에 김대중 납치 사건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봐라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야당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세뇌를 하면서 조총련계로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념을 떠나서 친하게 지내자. 이 말 북한 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문세광이 전형적으로 포섭 및 세뇌를 당한 케이스고 중요한 건 조총련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문세광도 본인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른 거예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문세광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고 나이롱 환자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입원을 했을까? 바로 입원하는 동안 비밀리에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 쪽에 사상 교육을 세게 받았습니다. 급기야 그 유명한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배 망경봉호에 문세광이 올라타서 북한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결정적으로 조총련이 스스로 펴낸 60년 활동 일지라는 조총련 결과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참 뒤에 2000년대에 나온 책인데 당시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 저격한 사건의 수사를 조총련이 총력으로 방해한 걸 스스로 업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총련 스스로도 다 성토를 한 셈이죠. 자, 영부인 암살 사건 배우로 우리가 지금 문세광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세광 사건의 또 다른 배우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상당한 자금력이나 또 지금 힘도 막강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궁금한 건 돈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휴민트 뭐 어디 출신 있잖아요. 이분은 일본에서 예, 계속 나와서 잘하셨고 조총련 출신이 분입니다. 박향수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교포 3세 박향수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올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거의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구나. 네. 네, 저희 집안은 할머니 세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1세이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2세. 그리고 제가 이제 3세로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럼 결혼하실 때 국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네. 원래 국적은 조선. 조선이겠죠, 조총련. 조선 이퀄 북한은 아니지만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돼 있었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선이라고 하니까 그게 약간 국적 개념이랑 달라요, 사실은. 개념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이제 한국인들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냥 조선이고 퉁쳐서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민단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딱히 또 북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약간 개념이 다른이라고 하죠. 맞아요. 조선적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앞서서 이제 가족분들도 다 이제 조총련이시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집안이시? 예, 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천연계 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파탄이 많이 났는데 한때는 정말 사금력도 이제 북한에 대한 공격도 이제 조천연 은행을 크게 전국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있어요. 예. 보매사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오사카 쪽에서 지점장을 오래 하셨고요. 예. 외가 쪽은 제가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조천년 초기부터 많이 관여를 했던 집안입니다. 외가 쪽이? 외가 쪽 가족들이요. 네. 저 역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천년 산하 조선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 남북한에 지금 이 얽힌 수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또 어떻게 또 이경수 여사님 또 피살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게 조청년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을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스스로 배워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건에 조청년 오사카 지부 등등 조청년이 많이 연관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조청년이라고 들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향후에 아니면 제일 동포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늘 그렇게 겉으로는 조천연도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물론 제일 동포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도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일반 동포들이 모르는 이제 어둠의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많이들 사실은 밝혀졌어요. 조청년 간부였던 사람들이 홍보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청년의 죄와 벌 이런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간부들이 정말 상세하게 어떤 짓들을 했는지 썼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조천연의 내부에 있는 산하 공작 기관들도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동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낙동강 그 기관이 이제 문세관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주로 낙동강은 일본인 납치가 하나고 목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공작원들이 쉽게 일본으로 침입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런 책들로 밝혀졌는데 이제 일본의 바닷가를 통해서 접선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직전에 몇십 미터 저쪽에서 고무보트를 갈아타고 일본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본 전국에 직접 38개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선 포인트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맞아요. 하고 사실은 100군데 넘게 있는데 이게 다 바닷가 쪽이잖아요. 이분이 직접 만든 게 38곳이다. 이런 식으로 평도를 했어요. 대단하다. 실제로 북한이 공작원들이 조총련으로 많이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하는 게 아니라 조총련이야, 신부는. 근데 사실은
북한 공작원이야, 경찰청 무교원이야 이렇게 많이 지금 섞여 있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얘기죠. 통상적인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이제 북한이 관련된 테러 사건들 이 시간에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은 늘 뭐 마지막에 총을 쥐어준 사람 혹은 뭐 자금을 쥐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총련 계열이라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의혹을 정확하게 팔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지금 예를 하나만 꼽아서 들자면은 김현희 같은 경우, 칼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 같은 경우, 당시에 일본이 위조 여권 구해준 게 총련이었다. 조총련의 산하단체였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우리 말씀해주신 낙동강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낙동강 활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일본인 납치였어요. 일본인 납치. 이제 제 주변에서 사실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제 동창생 친했던 친구 아버지가 일본 공안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친구가 안쓰러워서 직접 저는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일본인 납치를 낙동강 멤버랑 같이 했다. 이미 이름까지 다 일본 미디어에서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는 고베에서 라면집을 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라면 가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라면집하고 고깃집하고. 라면 먹으러 고베 50번 간 사람이 그러면 있어요. 라면집을 하는 분이 낙동강이었다고요? 예, 그 멤버였다고 밝혀졌어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쩐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마약을 조심하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조선중앙방송에서 이제는 만나러 옵시다. 봅시다. 2만 5 먼저 만나러 왔어요. 2만 5 먼저 만나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낙동강의 리더가 검은 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검은 뱀? 네. 블랙 스네이크. 네, 본명도 이미 나왔고 그분도 나중에 배신감을 느껴서 폭로책을 썼어요. 검은 뱀이요. 네. 그 검은 뱀이라는 리더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친구 아버지는 사장인 거죠. 거기 종업원에 다나카 미노루라는 일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였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친하게 이제 서로 신뢰가 충분히 구축된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다나카 미노루라는 사람을 유혹해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 가자 이렇게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평양으로 납치. 납치? 네. 지금 현재도 다나카 미노루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이제 현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호텔 묵어야 되고 지금 막 이것저것 돈 써야 되고. 문세광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나는 이 돈 어디서 내는 거죠? 자금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보니까 이제 문세광도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얼마를 받았을까? 조총련의 오사카 지부의 간부 김호령으로부터 2번 받았는데 한 번 50만 엔, 두 번째는 80만 엔. 합이 130만 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와. 저 청년이 그 당시에는 특히 70년대에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돈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가들한테 이제 뇌물도 많이 하고 북한의 지시로 정치인들을 포섭하라. 그래서 이제 정치계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 청년을 잘못 건드리면 뭔가 큰일이 난다.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일본 정치계에 있거든요. 북한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1980년대 조총련, 그러니까 조총련에 소속한 사람들 말고 그냥 조총련 그 본부 자체만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규모가 1조 원대요. 1조 원. 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총련이 축적한 자산 규모가 무려 75조. 75조 원에 이르고 75조 엔이 아니라 75조 원인 거죠. 조총련이 북한을 향해서 1년에 보내는 금액이 몇 천억 원에 달한다. 북한의 1년 그 예산 규모가
한 9조에서 10조, 많을 때는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9조 북한의 정도예요. 1년 총 네. 예산.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조총련이 보내는 금액으로 충당을 합니다. 가만 있어. 그럼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캐시보다 조총련이 갖고 있는 캐시가 더 많겠네요? 근데 그 조총련은 게 조총련이 소유하고 있다는 돈이라는 거야? 아니면 조총련에 있는 그 자산 규모인 거죠. 부자들의 자산 규모. 이런 거예요. 조총련이 가지고 있는 뭐 회사, 은행, 건물, 빠찡코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조총련의 자금 어디서 흘러왔을까요? 뭐야, 자, 일본의 야쿠자. 야쿠자 하면은 이제 조폭으로 알려 있는데 우리나라 조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희 사실 아내한테 그때 20몇 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련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쿠자, 빠찡코, 네. 엄청 부자 아니면 엄청 가난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총련계가 자금원 있잖아요. 자금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야쿠자들이고 이 야쿠자들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찡코 사업. 네. 우리가 그 조총련 조직을 좀 이해하고 그들의 자산 규모를 어떻게 늘렸고 그 일본 야쿠자와는 왜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총련을 만든 사람 한독수라는 사람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부터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 한독수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조총련이라는 조직을 원래 만들어줬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나 이런 정체성이 지금의 조총련은 좀 달랐어요. 좀 유화적이고 온화한 그런 조총련이었는데 근데 한독수가 권력 투쟁을 이기고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이제 완전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총련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조선인들을 보호하는 조총련 내에 폭력배들이 좀 있었어요. 일본 야쿠자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면은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라는 폭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독수를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독수가 의장이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린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한다. 그리고 우리 보호는 우리 스스로 한다. 이러면서 그 세력을 좀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고 양지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건 우리가 뭐든지 다 한다. 대신 우리가 음지에 있는 건 다 장악해라. 이런 한독수의 그 공격적인 방침. 그리고 김일성이 한독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게 조총련의 오늘이 있었던 곳은 한독수 네가 그 공을 다해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북한에서 사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야쿠자가 한독수가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 좀 하네. 우리랑 같이 협업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한다. 한독수 야쿠자 그리고 원래 야쿠자 손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빠칭코 뭐 사채 이런 걸 정말 조총련이 개입을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70년, 80년대는 그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쿠자라는 조직이 지금 돈을 냈다 얘기하는데 최고 큰 조직은 바로 고베에 있습니다. 고베? 그 고베에서 오신 거예요. 큰 조직이요? 야쿠자 딸이 아니고요. 네. 고베가 아무튼 본부죠. 야마구치구미 본부고요. 네, 고베 야쿠자 조직이 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총련 이퀄 야쿠자냐? 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렇게 재래교포들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력서 안에 반드시 국적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선 또는 한국 이렇게 쓰면 취직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 많았고 그런 배경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조총련이 그 빠찡코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야쿠자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산업 자체가 야쿠자랑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조총련이 조직적으로 직접 빠찡코 사업에 들어간 게 86년도 김정일이 지시를 했어요. 그걸 조선에서 9월 말씀이라고 하는데 9월 말씀 86년 9월 말씀 그때 조총련 간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국에서 애국 활동하라는 말 헌금, 상공인들을 통한 헌금을 많이 거둬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조총련이 자립을 해라. 장사를 해라. 우리는 혁명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장사를 하라. 구체적으로 이제 빠찡코를 하라. 김정일이 빠찡코 사업을 하라고 조총련에게 지시했다는 얘기는 저는 선생님 통해 처음 들어요. 사업을 해라. 장사를 해라. 그걸 9월 말씀이라고. 아니 그게 빠진 거라고 말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조총련 간부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제 빠진 거밖에 길이 없다. 경영한
빠칭코점은 그때 해서 전국적으로 60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 버블 경제기와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때 돼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김정일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북한의 이 막대한 원조를 사실 퍼부었던 이 조총련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조총련을 더 미워했을 수도 있겠네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은 이 조총련을 사이에 두고 이명 전쟁까지 치르게 됐다고. 예.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본인의 영부인 피살이죠. 이 사건의 어떤 배우로 지목이 된 이 조총련 단체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어머.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가요 스타가 탄생하게 이르죠. 꿈에도 그리던 그리운 모국을 찾아 1월 28일 남녀 268명의 제1교포들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국 땅을 밟으면서 혈육과 친척, 친지들을 만나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 그리운 산천 고국에 돌아온 제1동포들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부조를 뉘우쳤습니다. 고국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고 협박해서 유언장까지 만들어 놓고 온 동포도 있고 조총련 간부 안에 만류를 뿌리치느라고 이혼장에 도장까지 찍어주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태극기를 잡은 제1동포 김정현 씨는 감격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지금 노래까지 이렇게 딱 듣고 나오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사실 감정이 좀 묘한데요. 조총련 동포들이 이제 고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무치는 그리움들 이런 거를 극대화시켰던 게 이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게 이제 조총련을 위해서 원곡을 조금 개사를 한 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뭐 지금 이게 저는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 부산에서는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인데,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제 원래 불렀다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원곡은 이제 김혜인 씨라고 해가지고 1970년도에 돌아와요 충무항이었어요 원래. 돌아와요 충무항에 그리운 내 힘이여 이거였는데 그 71년도에 김혜일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을 그 당시 이제 부산에서 무명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고 있던 조용필 씨가 가져가요 71년도에. 그래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바꿔요 노래를. 돌아와요 충무항에서. 이거를 74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조총련 동포 고향 방문을 추진하자.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뭐 부산을 통해서 들어올 거니까 대부분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아, 고국에 돌아왔구나. 나 형제 땅에 돌아왔구나. 라고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이여. 그 대신에 형제로. 내 형제여로 개사를 했다. 라고 하죠.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 단원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고 왜 노래까지 만들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는 조총련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고 실제 영부인이 돌아가신 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뭐 대응하거나 압박하기보다 회유를 해야겠다라는 선택,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그때 당시에 했던 거죠. 듣자 하니 이북에서는 이거 우리 쪽이다, 조총련은. 돈까지 써가고 배까지 보내가면서 막 우리 편이다라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쪽은 사실 안 해왔었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도 맞불 작전을 놓자라고 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돌아와요 부산항의 고향에 대한 아이디어, 유명 가수 조용필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대부분 그 조총련계 교포들이 사실은 남한 출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죽기 전에 한 번은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이제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불렀고 그것이 뭐 이분들은 사실은 이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조국, 민족 이런 건데 그 코드를 잘 건든 겁니다. 너무 이해할 수 있지. 이 성묘 사업이 좀 회원들에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컸죠. 뭐 우리 아버지도 돌아와요 부산항의 최애곡이었고 저 우리 온 가족이 민단 가서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 성묘 이 모산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행을 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가는 거죠. 3박 4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좋은 곳 다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뭐 하나원 끝나면 63빌딩 보듯이 저희도 63빌딩 가고 경복궁 가고 민속촌 가고 포항제철 사내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홀복고 금줄이고 미국의 앞잡이고 한자촌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조선학교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배운 거. 교재가 같아요? 교재가 같아요? 지금 조선학교의 교과서는 많이 옛날에 달라졌지만 당시에. 제가 배운 교과서는 그랬어요. 그래요? 한자집 사진 나오고 너무하네.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인터넷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구나.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직후에 또 점점 한국으로 이제는 바꿔야겠다. 국적을 취득을 해야겠다. 온 가족이 정말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죠. 이 사업으로. 예. 근데 이 배로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인신공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1959년부터 84년까지 187회에 걸쳐서 93,340명, 약 10만 명의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귀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송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는 귀환 사업 또는 귀국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10만 명이 북한으로 자본주의 나라 일본에서 이제 북한으로 북한에 사는 체포들. 그 중에는 이제 7천 명이 넘는 일본 국적자들도 있었고 일본인 배우자 1,800여 명도 있었습니다. 뭐 결혼해서 간 사람들. 제일교포 남편을 따라간 일본인 여성들만 1,800명. 얼마나 고생할까. 이제 두 번 다시 못 돌아왔죠. 그쵸? 그분들도. 갔다가 못 오는 거잖아, 친정에. 못 오죠. 아니, 그러니까 만경봉을 타고 올 수는 없어요? 가면? 그러니까 일본 북송 사업으로, 귀국 사업으로 북한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귀국이 됐으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여기를 못 오는 거야. 그게 아니네. 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박향수 씨 그 가족분들 중에 혹시 이 배에 타신 분이 당연히 계셨을 것 같은데. 저 다 친척. 우리 엄마가 정말 이뻐하던 남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선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베에 살았는데 외삼촌은 왜 간 거예요? 말려도 타죠. 그럼. 말려도 탄다고. 그럼요. 말려도 많이 말렸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때 선전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학교 조천년 그리고 일본 미디어까지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다. 정말 지금은 상상은 못하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북한의 우호적인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왜냐면 일본에서는 보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수록 더 환영인 게 그렇게 해서 가면 친척과 가족이 계속 돈 벌어. 그렇지.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온 가족으로 먼저 이렇게 귀국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가서 결혼을 해야겠다. 따라가지. 그래서 그쪽도 제일 교포였었고 조총련. 그렇죠. 네네. 같은 학교 다니던 조선학교 다니던 외삼촌은 여자친구. 짝사랑이 먼저 갔는데 네. 같이 북송선 타고 갔잖아요, 평양으로. 결혼했습니까? 북한에서? 평양을
원상으로 배치도 못 받았고 원산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 여자친구를 북한에서 찾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게 성모 그 사업하고는 아예 그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찌 보게 되면 그 조청년이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좀 존재들, 어찌 보면 불편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서 가라 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좀 나무도 심어주고 막 이렇게 좀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한국은 아예 진짜 그 고향에 오는 그대로의 심정이에요.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 그렇게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그 계층이 3개가 있잖아요. 적대계층으로 이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적대계층도 됐어. 그러니까 동료계층, 핵심계층, 적대계층 제일 밑에 그 계층이죠. 근데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잘 품어줘야 되는데 친일적 이미지로 봤다. 그렇죠. 적대계층으로 입당 그리고 앞으로 성공하는데 한계가 걸어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광에 배치받은 째포들이 있는데 탄광이나 농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식이 못 빠져나가요. 영어는 종신형이에요. 무조건 내 아들이든 딸이든 계속 농장이어야 탄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남공작의 온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애매한 단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북한을 진짜 조국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 그 이유에는 일본 내에서 있는 그 멸시, 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내에서 작은 북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초상화가 있네? 이야. 저 같아. 저렇게 치마 저고리 입고 가신 거예요? 네. 치마 저고리 저거 상징이에요. 저거 보시면 안 돼. 주체438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저절로 우리 딸과 아들은 조선대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어쨌든 조선학교에서는 북한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예,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초급이라고는 요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나 재질은 나쁘지 않은 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김일성 주석님의 현명한 명도를 받들어 1955년 5월 25일에 결성하였다. 총련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동포들은 총련을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 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교과서요. 총련은 일본에서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운동을 벌리며 동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참다운 동포들의 조직입니다. 청년들의 조직 조청, 청상회, 여성들의 조직 여성동맹, 상공인들의 조직 상공회, 총련은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금강보험을 비롯한 경제기관, 금강산 가극단을 비롯한 문화기관, 조선신문사를 비롯한 출판 보도기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신문. 이게 아이들 교육 세뇌에는 소녀. 야, 항상 준비 배지가 있어. 그러네. 배지가 있다. 북한 애기들. 북한은 새날 조선 소년단. 새날 신문입니다. 북한은. 신문 똑같은 뭐 써 있는 거는 어딘가 있어. 신문질 좋다야. 와. 신문질 좋다. 질이 좋네요. 나를 따라 앞으로 야자. 나를 따라. 왜 저기 있어? 머리 하이주의 이걸 어렸을 때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80년대 그때는 더 했죠. 더하면 더 했죠. 예, 더하면 더 했고. 조선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도쿄대 갈 수 있어요? 그냥 졸업장이랑 다 나와요? 똑같이? 아니요, 검정고시를 공립대학을 보려면 다시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 정부에서는 총련의 효과 과정을 인정 안 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학교로 이게 일본의 교육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각종 학교로 등록이 돼 있고요. 대안학교 형식이군요. 대학교 저천년 산하에 있는 조선학교가 이 보조금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이념 교육이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지적이 되고 있고 사실 거기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이념 교육을 하지 마라. 제발 청년에서 독립을 돼서 자기네들 민족 교육이라도 순수한 민족 교육을 하든지. 하지만 이 학교를 놓지 않는 게 저천년입니다. 학교를 놓으면 끝장이에요. 생명선이라고 김정은도 늘 그래. 학교가 생명선이다. 조선학교를 놓으면 안 된다. 조총련이라는 곳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북한은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 한때는 ATM 마신이라고 현금 인출기잖아요. 예. 김정은이 조총련에 대한 애착, 집착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무튼 이건 뭔가 조총련은 김정은 정권에도 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도 사실은 조총련이 톡톡히 해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 조선 신보라든가 이런 조총련계 언론들을 통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조선 신보가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나 이런 다른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게 조선 신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있어 조총련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조총련이 어려울 때는 김정은이 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선학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총련들도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좀 조국이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오늘 지원을 해줬는데 그 액수가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이 상황에서 조총련 쪽에서 여기가 아니요. 조총련이 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조총련을 지원한다고. 조선학교 어려우니까 니네 이거 받고 지금 조총련이 사멸해 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학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교포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총련이라는 그 단체가 되게 특별한 단체인 것 같아요. 이 반공세도를 크면서 조총련이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출국할 때 80년대 그 말이라든지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일단 안기부에서 수업을 받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일본 방문할 경우에 총련 절대로 만나지 말라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정무, 동지, 도모다치 또 치마 저고리 입은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를 섞어도 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거였는데 오늘같이 정말 화가 난 적이 처음이거든요. 같은 동포를 우리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포를 이렇게 잔인하게 뒤통수를 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신매매지. 인신매매예요. 깡패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공과과가 있죠. 이제 무조건 악과 선 이게 아니라 정말 양면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총련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제일 동포들에 관해서도 그렇고요.